은드랑게타가 벌였던 사업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PCR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스크 사업. 자가 키트 팔고 자가 키트 팔고. 예.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고요? 아니 우리 지금 묻자고 한 얘기예요. 팔레르모랑 마피아는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팔레르모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팔레르모가 시칠리아의 주도인데요. 1861년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한 이후부터 2022년 오늘날까지 세기를 뛰어넘는 이탈리아 마피아의 역사 그 자체,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칠리아는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잠깐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시칠리아가 여기죠. 네. 자, 우리가 아메리카 마피아 편에서 배웠듯이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에 1861년 통일 왕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칠리아는 격변기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등이 있는 북부 지역은 빠르게 산업화시켰던 반면에 시칠리아는 마치 점령지처럼 대했거든요. 시칠리아는 높은 세율에 과중한 세금을 징수했고 또 이탈리아 왕국 군대에 시칠리아인들을 강제로 징집했는데 이런 일들은 그동안 시칠리아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때 시칠리아에서 콜레라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염병까지. 콜레라 유행 속에서 팔레르모에서만 최소 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건 전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시칠리아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통일된 게 더 안 좋네. 바로 통일 후에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출범을 기념해서 팔레르모 감옥에 있던 수많은 죄수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풀어줬습니다. 아 대통령 사면 뭐 이런 거구나 어떻게 예. 보면. 아니 무서워서 밤에 막 걸어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강도와 도둑이 끊임없이 나왔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살해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칠리아에는 치안이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시칠리아를 정부가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도 나름의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안의 부재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땅과 가족을 보호해주는 사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마피아란 것이죠. 그럼 마피아도 처음에는 뭐 미국의 보안관처럼 치안 유지를 위해 시작을 한 거네요? 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피아의 기원과 관련된 하나의 설인데요. 사실 마피아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헌적인 근거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통일 직후 시대에 이런 혼란을 기회 삼아서 마피아가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후에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는 단순히 마을 공동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시를 관할하는 권력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In the name of God and Cecily! 19세기 팔레르모 주재의 영국 영사는 당시 팔레르모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밀 결사들은 막강하다. 마피아, 토착위원회들이 노동자의 수입을 나눠 가지고 범죄자들을 자신들의 보호 아래 은닉하고 있다. 그리고 1877년 이탈리아의 한 정부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유일하게 번창하는 사업은 바로 폭력이다. 이런 기록들로 알 수 있듯이 19세기의 시칠리아는 폭력과 갈취가 난무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돈을 자양분 삼아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보스 중의 보스라고 불리던 비토 카시오페로라는 인물인데요. 최악의 범죄자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카시오페로는 치안을 빌미로 이것을 끌어들여서 최초로 사업화한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 마약 지원 씨 오답입니다. 총 지원 씨 오답입니다. 인신매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시계서 오답이. 얘가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모든 오답은 전가요. 그냥 얘가 얘기했어요. 네. 그냥 얘가 얘기했어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바로 카시오페로는 보호비를 마피아의 주요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라. 그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는 것이다. 사례비는 부담이 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그는 행복해할 것이며 기꺼이 얼마 안 되는 보호비를 지불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아니 난 괜찮아.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게 맞아요? 그래도 냅두면은 안 그러면 뭐 다 와서 깽판 치안이 치는 와 거고. 범죄 다 털리고 하는데 어떤 거 이제 털릴래요? 줄래요? 이 비토 카시오페로는 대단한 신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비를 갈취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비토 카시오페로는 평생 20건의 살인, 37건의 갈취, 그리고 53건의 다른 범죄로 고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박이다. 이게 제일 어이없다. 기소될 때마다 많은 돈을 이용해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면서 최초로 미국과 시칠리아 마피아들 사이에 연결 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피아들의 성장에 제동을 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부 소속 아닐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네.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 1922년에 이탈리아 정권을 장악한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젊은 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솔리니는 파시스트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파시스트가 정확히 뭘 이건 국가를 어떤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절대적인 가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전쟁이 합리화됩니다. 되게 무섭다. 이런 파시즘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했던 정치인이 바로 무솔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솔리니가 한 말 중에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는다. 그들을 말살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무솔리니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거 마피아랑은 무슨 상관이죠? 마피아의 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가?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솔리니가 시칠리아에 대한 불만이 무척 컸기 때문입니다. 왜죠? 북부 이탈리아인들은 파시즘을 받아들였지만 남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시칠리아 사람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1921년 총선 당시 파시스트당은 시칠리아에서 단 한 개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1925년까지 단 하나의 파시스트 신문도 발행하지 못합니다. 시칠리아에서는 파시즘이 정치, 언론, 어떤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원인이 마피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무솔리니는 1924년 5월 현지 시찰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팔레르모를 방문합니다. 두둔.
당시 이 시장은 무솔리니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는데요. 지원 씨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피아 시장 역할. 그 나와 이렇게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내 친구고 이거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들면 안 돼, 알았어? 네, 무솔리니는 마피아 시장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남부에서 마피아가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지 그 세력과 힘을 단번에 실감하게 된 한 번에 것이죠. 보게 됐구나. 이제 무솔리니에게 마피아는 반드시 척결해야만 하는 대상이 됩니다. 와, 마피아와의 전쟁이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피아를 그야말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무솔리니는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마피아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 없이 마피아를 잡아들입니다. 때로는 마피아 패밀리의 가족들, 특히 여성들과 아이까지 인질로 삼기도 합니다. 마피아보다 더한 행동을 하는데요. 마피아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인지.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약 3년 반 동안 카시오페로를 비롯해서 10,000명이 넘는 마피아 조직원들을 구속시킵니다. 결국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무솔리니한테 그냥 털렸네요. 네. 밟혔네요. 예. 무솔리니 정권의 대대적인 마피아 탄압으로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마피아들의 활동이 주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왜? 오히려 마피아는 더 막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1943년) 여름 연합군은 미국과 영국군으로 구성된 점령지 정부를 시칠리아에 구성하고 시칠리아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마피아 탄압의 주체였던 무솔리니가 사살되죠. 그리고 연합군의 점령지 정부는 시칠리아에서 처음부터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합군 점령지 정부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선택된 파트너는 누구였을까요? 마피아죠. 마피아. 예,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파시스트 정권을 몰아내는 게 목표였던 연합군 정부에게 파시스트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컸던 마피아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솔리니 정권에게 탄압받던 마피아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마피아와 광범위하게 협력을 했고 전후에 그들을 복권시킵니다. 그래서 와해 직전까지 갔던 마피아 세력이 시칠리아에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와. 말도 안 되네요. 정확한 그림이다. 그리고 왕국이었던 이탈리아는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의 제1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에 이탈리아 국민 총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기독교 민주당이 35.21%의 득표를 올리면서 제1당이 되죠. 네. 공산당이 18.93%, 사회당 역시 20.68%의 득표를 올리게 됩니다. 기독교 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좌파인 공산당과 사회당의 득표를 합하면 우파인 기독교 민주당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선거는 1948년 4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독교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칠리아에서 기독교 민주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저지를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마피아? 기독교 민주당의 선택은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이 시기 마피아는 시칠리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마피아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사회당과 공산당 사무실에 여러 차례 폭탄 테러를 일으켰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숨지게 됩니다. 이런 마피아가 벌인 테러는 시칠리아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각종 부정선거를 한 거네요. 예. 이후 1948년 국민 총선거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일조했던 마피아는 기독교 민주당과의 유착 관계를 더욱 강화했고 정치권과의 단단한 커넥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마피아는 명예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시칠리아 마피아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된 것은 바로 건설업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놀랍다. 건설업? 예.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데다가 시칠리아의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얘기 들었어요. 오, 완전 다르다. 저 많은 아파트를 다 마피아가 지었다고요? 예,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 건설업 붐의 수혜자가 된 게 바로 마피아였는데요. 바로 기독교 민주당의 집권에 도움을 준 대가였습니다. 특히 팔레르모의 경우에는 시장인 살바토레 리마부터 마피아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르모 내 거의 모든 공사를 마피아와 관련 있는 회사에 발주를 해줬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준 거네요. 예.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 살바토레 리마 역시 마피아의 일원이었습니다. 와, 좀 대단하네. 팔레르모는 그냥 마피아 나라네요. 마피아. 마피아나. 마피아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건설 공사를 도맡게 된 마피아들은 과연 건물을 제대로 올렸을까요? 아닐걸요? 아, 다 떼먹죠. 마피아들은 그리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팔레르모의 역사적 건물들도 서슴치 않고 파괴해 버렸는데요. 네? 문화재까지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팔레르모 약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거 유명해요. 아유, 왜 그래 진짜. 이때 그 당시에 단기간에 많은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때 지었던 그 건물들이 수명이 다 돼서 무너지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
결국 시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자금의 상당수는 마피아에게 흘러들어가면서 개발이 성과 없이 난항만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피아가 건설업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로 등극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칠리아의 마피아 조직 코사 노스트라입니다. 코사 노스트라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100여 개의 조직들이 소속된 마피아 패밀리들의 연합체인데요. 이야, 대박이다. 코사노스트라가 19세기 중반에 그 처음 탄생한 그 시칠리아의 마피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오리지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대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 있는 마피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코사노스트라는 엄격한 규율로도 유명한 마피아 조직인데요. 이 조직을 지탱하는 가장 큰 규율은 오메르타 그리고 벤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르타는 침묵의 계율인데 그 누가 됐든 조직의 비밀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입니다. 코사노스트라가 오메르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198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22살이었던 코사노스트라의 보스의 아들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머니와 누나가 킬러들을 고용해서 설마. 아들을 명예살인한 것이죠. 아들이 경찰과 협력해서 마피아의 규율을 깬 것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냉혹하다. 마피아인데도. 그리고 벤데타는 이탈리아 말로 복수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족, 가문, 지역의 명예를 걸고 피해 복수, 즉 원한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사노스트라는 이 벤데타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고 한편 코사노스트라가 새롭게 뛰어든 사업 영역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세력을 키웠던 아메리칸 마피아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던 이 사업 뭐였을까요? 아, 여기서 나오나요, 이제? 예,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역시. 당시에 활발했던 마약 밀거래 루트 프렌치 커넥션 기억하시죠? 프렌치 커넥션. 동남아시아와 튀르키예의 양귀비가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순도 높은 헤로인으로 정제돼서 미국으로 유통되었었죠. 이 프렌치 커넥션에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중개무역상으로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진 마약의 이권을 둘러싸고 조직 내 다툼이 멈추질 않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대책으로 마련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는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는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일종의 조정위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코사노스트라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프렌치 커넥션으로 미국 내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미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마약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1970년대 초 프렌치 커넥션은 와해됩니다. 그러면 이 코사노스트라의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코사노스트라가 마약으로 버는 막대한 돈을 쉽게 포기할 리 없겠죠. 네. 코사노스트라는 프렌치 커넥션 이후 새로운 마약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새로운 루트로 이익을 더 극대화합니다. 1960년대에는 중동, 시칠리아, 마르세유, 미국 이 루트로 마약이 유통되었다면 1970년대 초부터는 중동, 시칠리아, 그리고 시칠리아에서 바로 미국 이 루트로, 그러니까 중동에서 원료를 받아서 시칠리아에서 직접 헤로인을 제조하고 그걸 바로 미국으로 직수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코사노스트라가 프랑스의 헤로인 기술자들을 시칠리아로 데려와서 시칠리아에 아예 헤로인 제조 공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조직적이다. 헤로인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유통을 하는데 이때 미국 마피아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피자 가게를 열고 이 피자 가게를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삼게 된 거예요. 이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피자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런 피자 커넥션으로 미국에 유통되는 마약 양이 그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세요? 이제 이 피자 커넥션 통해서 1975년부터 1984년까지 16억 5천만 달러의 헤로인을 수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원으로 바꾸면 2조 3천억 원이 돼요.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죠. 조 단위예요? 네. 이렇게 코사노스트라가 마약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다 보니까 마약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두고 코사노스트라 내부에서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시칠리아 마피아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으로 팔레르모에서만 약 400명이 세상을 떠났고 160명이 실종이 되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시칠리아 일대를 초토화했던 치열한 공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마피아 전쟁의 배후에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시칠리아 마피아 전쟁의 시작이자 끝인 인물, 바로 살바토레 리나입니다. 살바토레 리나는 코사노스트라 내에 콜레오네 패밀리의 수장이었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아서 야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런 살바토레 리나가 마피아 대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처치해야만 하는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벌? 바로 스테파노 본타테와 살바토레 인체릴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코사노스트라 내에서 가장 세력이 막강했던 팔레르모 패밀리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살바토레 리나와 함께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팔레르모 패밀리는 마약 거래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 붐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누린 부와 권력을 빼앗고 싶었던 살바토레 리나는 차근차근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둘을 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1981년 4월 스테파노 본타테는 피살된 채 끔찍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살바토레 인체릴로마저 피살됩니다.
얼굴이 아예 아, 없어졌는데. 너무 허망해 근데 저렇게 죽는 게. 아, 무서워. 시칠리아 마피아 핵심 인물 2명이 연달아 살해된 것이죠. 저 두 명이 둘 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후로 살바토레 인제릴로의 집안에서만 21명이 줄줄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본타테의 조직에서는 3년간 120여 명의 조직원이 피살됩니다. 와. 이후에 살바토레 리나는 마피아뿐만 아니라 마피아를 비판하는 언론인 그리고 무고한 일반인도 거침없이 살해를 했고 그야말로 방해가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피아 대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마피아 위원회의 단독 의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폭주로 시칠리아 민심이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도시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마피아에 대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피아들을 처벌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을 이끌었던 것은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피오 라또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라또레는 반마피아법을 발의했는데요. per liberare la Sicilia dal sistema di potere mafioso. 그가 발의한 반마피아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탈리아 사법체계에서 최초로 마피아를 공식적인 범죄 조직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반마피아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피아의 특징? 마피아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그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오 라또레는 이런 강력한 반마피아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률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채 2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려면 이제 50% 이상의 득표를 올려야 되는데 당시에 집권당은 마피아와 결탁해 있던 기민당이었죠.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마피아법으로 마피아의 재산 압류가 이슈화되자 살바토레 리나를 필두로 코사노스트라는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의 타겟이 된 것은 바로 반마피아법을 발의했던 피오 라또레였습니다. 아우 저 마피아들 진짜. 1982년 4월에 피오 라또레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탈리아인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의 죽음 이후 1982년 9월 이탈리아 정부는 반마피아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보였네. 이제 막다른 궁지에 내몰린 코사노스트라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테러를 지속하고 줄줄이 살해합니다. 이때 마피아를 수사하던 검찰이나 경찰들은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신변의 위협이. 예. 하지만 반복되는 마피아들의 협박과 테러, 갖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마피아 척결에 앞장섰던 검사들이 있었는데요. 발코네 조반니. 이탈리아인들의 영웅이죠. 네, 네. 맞아요.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본인 목숨을 걸고 마피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85년 11월 팔코네와 보르셀리노 이 두 검사를 비롯한 팔레르모의 검사팀은 475명의 마피아 단원에 대한 기소장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총 8,607페이지의 본문과 4천여 페이지의 참조란으로 이루어진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완성하기까지는 중요한 한 인물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피아 조력자가 있겠죠, 내부에. 바로 톰마소 부셰타라는 인물입니다. 부시했다. 부셰타는 최초로 오메르타의 규율을 깨고 경찰에 협조하기로 결정합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토마소 부셰타가 살바토레 리나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이유도 있었구나. 마피아 전쟁 때 부셰타는 두 아들이 실종됐고 자신의 형, 조카, 그리고 사위 등이 피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원한을 가질만 하네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살바토레 리나였죠. 그렇죠. 부셰타는 연이은 가족들의 죽음에 마피아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부셰타를 조반니 팔코네 검사가 검찰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아, 잘했다. 결국 부셰타는 마피아의 절대적 규율인 오메르타를 깼고 코사노스트라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이제 부셰타가 검찰편에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살바토레 리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킵니다. 1984년 12월 23일 나폴리를 출발해서 밀라노로 가는 고속열차 904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려 17명이 죽었고 267명이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 대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테러는 부셰타와 검찰 측에 보내는 리나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경고가 코사노스트라를 향한 수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지지. 그래서 반마피아법을 근거로 드디어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를 처벌하는 역사상 가장 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마피아 재판은 수많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장기간 진행한다는 뜻으로 막시 재판으로 불리게 됩니다.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재판정에 서게 된 마피아는 모두 475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막시 재판을 위해서 팔레르모의 우치아르도네 형무소 옆에 새 재판정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 진짜 지었구나. 이 재판정 건물은 벙커 형태로 지어졌고요.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로켓 공격에도 끄덕없게 하고 헬기 등을 이용한 공중에서의 접근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테러에 대비한 거네요. 예, 무장한 마피아가 쳐들어오거나 폭탄으로 벽을 부순 뒤에 법정에 난입해서 보스와 조직원들을 구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법정은 마피아가 벌인 120건의 살인과 마약 밀매,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요 혐의를 인정을 했고 이 역사적 재판의 결과로 344명의 피고에게 총 2,66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별개로 죄가 무거웠던 마피아 보스 19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6년 2월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마피아 재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판은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막시 재판이 종결되었던 바로 그해 5월 23일 팔레르모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폭탄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그로 인해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차량들이 전소가 되는데요. 뭔지 알 왜 것 그래? 같아요. 또 우리 검사님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뭔지 알 것 같아. 뭐야? 그냥 무차별적인 거예요, 이거?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진짜 충격적인 그런 사건. 마피아 안 되겠다, 진짜. 자, 과연 사고를 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검사님. 그죠.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차량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팔코네 검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 팔코네 검사를 경호하던 경찰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추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코사노스트라가 벌인 암살이었습니다. 팔코네 검사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던 마피아가 도로 지하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에 약 500kg의 폭탄을 설치해두었다가 리모컨으로 폭발시켰던 것이죠. Perché celebrando la Pasqua del Signore A nome di tutti coloro che hanno dato la vita per lo Stato, chiedo innanzitutto che venga fatta giustizia adesso. 운구 행렬이 팔레르모 대성당을 빠져나오자 성당 앞 광장에는 수많은 추모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소름 났어, 진짜. 이날 추모를 위해서 모인 시민들은 팔레르모는 정의를 원한다, 정부에서 마피아를 몰아내라,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말 이탈리아 사람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팔코네 검사에게 테러를 가했던 것은 살바토레 리나의 오른팔이었던 조반니 브루스카였습니다. 브루스카는 인간 백정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요. 살해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신한 조직원의 11살짜리 아들을 2년 동안 납치했다가 살해한 후에 산성용액에 시신을 녹여서 없애버렸을 정도로 잔인한 인물입니다. 정말 괴물이에요. 죽여야지. 비극은 단지 팔코네 검사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팔코네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보르셀리노 검사 역시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피아의 폭탄 공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팔코네의 죽음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보르셀리노 검사에 대한 마피아의 보복이었습니다. 당시 마피아는 이렇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관련 검사들을 제거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피아의 실체를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된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발코네가 먼저 그렇게 죽었으면 그래도 보르셀리노를 어느 정도 뭐 보호하면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그 분노가 너무 커진 거잖아요. 네. 그 분명히 이거 뭐 알고 있는 게 있었을 텐데 뭐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뒤늦게 살바토레 리나가 체포되었고 총 52명의 살해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로써 끝을 모르고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코사노스트라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드디어. 그로 인해 대대적인 마피아 척결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회엔 아직 남은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마피아와 검은 커넥션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정치권이었습니다. 1992년 2월 17일 밀라노 검찰의 젊은 검사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가 당시 연정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당 소속의 관리를 700만 리라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반부패 수사 마니뿔리떼가 전개된 것입니다. 마니뿔리떼는 깨끗한 손이란 뜻이죠. 그런데 수사 1년 만에 1000여 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체포되었고 전체 국회의원의 25%인 177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되었고 이후 총 6천여 명이 부패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그중에 2,993명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피아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48년 이래 46년간 이탈리아의 집권당이었던 기독교 민주당은 1994년 1월 16일 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원 의원의 거의 절반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 정당을 유지할 여력도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회는 마비가 되었고 1946년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들어섰다고 할 정도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마피아를 척결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탈리아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마피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마피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조직적인 기업의 형태로까지 진화합니다. 맞아요. 그럼 21세기의 마피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으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마피아들이 또 어떤 짓을 한 건가요? 그러게요. 예. 잇따른 마피아 척결의 움직임으로 시칠리아의 전통적인 마피아 조직인 코사노스트라의 세력이 움츠러들었죠. 그 사이에 이탈리아 남부에선 2000년대 들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조직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폴리의 까모라와 칼라브리아의 은드랑게타입니다. 까모라는 마피아 비즈니스계의 새로운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모라는 120여 개의 조직 아래 7천여 명의 조직원이 활동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마피아의 전통적 사업인 마약은 물론이고 건설, 식품, 명품, 관광 사업 등 맞아요. 다방면에 손을 뻗치고 있는데 유연한 조직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와, 거의 무슨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네요. 마피아 마피아 스타트업. 그런데 이렇게 악명 높은 까모라에겐 기존의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과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까모라 내에 이탈리아 전역의 화제를 모았던 여성 보스가 있었는데요. 다른 조직에도 여성 보스가 있기는 하지만 까모라의 여성 보스처럼 널리 알려졌던 적은 없습니다. 자, 대체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무서워. 무섭게 생길 것 같은데. 에? 되게 뭔가 작게 보이는데요? 무슨 영화 배우 같아요. 뭔가 미인이신 것 같은데? 예, 까모라 최초의 여성 보스 아순타 마레스카인데요. 마레스카는 원래 카모라의 보스와 결혼한 보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직 내 분쟁에 휘말려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레스카가 남편을 죽인 인물을 총으로 살해합니다. 마피아 조직의 특징이었던 피해 복수를 실행한 것이죠. 당시 마레스카는 18살로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와. 복수로 죽였다고요? 예. 네. 와. 당시 경찰은 분명히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마레스카를 추궁했지만 마레스카는 끝까지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마레스카는 1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아들을 출산하기도 합니다. 야. 이후에 까모라의 보스로 등극했고 범죄의 디바라고 불리면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까모라로 인해서 나폴리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까모라 조직을 때문에요? 예. 또 뭔 짓 했겠지 또. 좀 그냥 좀 조용히. 나폴리? 그런데 네? 쓰레기. 이게 뭐예요? 맞아요. 왜? 이슈였어요. 아니, 저 예쁜 도시가. 최근이에요? 그렇게 먼 역사는 아니에요. 아. 당시에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슨 쓰레기 도시가 되는데요? 뭐 한 거야? 무슨 일이야? 왜? 이때 나폴리 시민들은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 상황에 항의하면서 곳곳에 불 지르면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리에는 소방차가 쉴 새 없이 출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렇게 역사 있는 도시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나폴리에선 아무 손도 안 쓴 거예요? 놀랍게도 네. 캄파니아 주 정부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쓰레기 관련 예산으로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나폴리에 단 하나의 소각장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뭐 한 거야? 그 많은 돈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마피아 주머니로? 예. 사실 이 나폴리에는 1994년부터 나폴리의 쓰레기 처리를 독점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업체가 마피아 까모라가 소유하고 있는 까모라 런 컴퍼니였습니다. 까모라는 쓰레기를 수거해 시로부터 돈도 받고 그 쓰레기를 아무데나 매립하거나 불법 소각해서 처리 비용을 아껴서 또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 못된 짓을 다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드랑게타. 이탈리아 내 마피아 조직 가운데 오늘날 가장 부유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은드랑게타가 올리는 수익이 이탈리아 GDP의 3%에 달한다고 추정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돈이 될 만한 사업을 빠르게 찾아서 착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은드랑게타가 벌였던 사업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지만 은드랑게타는 그 틈에서도 돈 벌 방법을 찾아냅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PCR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스크 사업. 자가 키트 팔고. 자가 키트 팔고. 예.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고요? 아니 우리 지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유로폴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위조 마스크나 의료 장갑, 의약품을 거래하는데 마피아가 개입되어 있고 게다가 이탈리아 북부 한 도시의 보건국장이 은드랑게타의 연락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나 방금 충격받았어요. 저는. 건강은 건들면 안 되지. 심지어는 장례식 업체에 투자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클리닝 업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가면 냅뒀잖아요. 백신 만들었을 것 같은데. 가짜 백신. 와우. 그냥 비즈니스맨들이네. 대기업이 진짜 맞는 것 대기업이에요. 같아요. 대기업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또 뭐 있어요? 은드랑게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돈까지 갈취했습니다. 유럽 최대 난민센터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주의 한 난민센터가 사실은 은드랑게타의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은드랑게타는 2006년부터 10년간 난민센터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음식 공급의 하청을 따내는 방식으로 난민센터에 지원된 공적 자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00만 유로를 빼돌렸습니다. 진짜 악질이다. 이탈리아 경찰 발표, 마피아가 난민기금 수백만 달러를 빼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빼돌린 자금은 부동산과 고가의 차 혹은 선박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를 넘나들며 악행을 저지르는 마피아들이 2010년대 들어서 가장 큰 공을 들여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코사노스트라, 까모라, 은드랑게타까지 이 3대 마피아 조직 모두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진짜. 대체 뭘까요? 바로 농업입니다. 그죠. 그만해. 농업까지요? 우리가 흔히 농업을 의미하는 아그리kultu라와 마피아를 합친 아그로마피아라고 부르는데요. 마피아들은 오랜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진 농장과 가축들을 사들여서 농장을 다시 임대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고용해 농작물을 수확하고 유통해서 돈을 버는데 하루에 14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있어요. 고작으로 그냥 3.5유로. 그래서 원으로 한다면 5천 원밖에 안 돼요. 어떡해. 마피아들은 가짜 농식품을 유통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올리브유의 경우에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최고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상표를 부착했는데 실제로는 중동산 올리브 찌꺼기로 만든 것이었죠. 아우, 좀 그러지 마. 또 값싼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짜 식품 유통을 비롯해서 올리브, 토마토, 아보카도 농장 같은 농업 분야에서 마피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200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 농업이 마피아의 전체 연간 매출의 15%를 차지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15%.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피아의 눈에 이런 동향이 포착된 거죠.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풍력 에너지였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마피아를 에코마피아라고 부릅니다. 너무 안 어울린다. 에코 마피아 너무 안 어울려요. 사랑스러운 살인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피아들은 왜 풍력 에너지에 눈독을 들였던 걸까요?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풍력 농가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마피아들은 지방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풍력 설비 및 건설 허가권을 소나기에 넣고 해외 기업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런 갱스터 같은 그런 거 말고. 총 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마피아가 아니라 마피아가 그냥 이태리를 집어삼키겠네요. 전 세계 아닐까요, 언젠가? 자,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입고 그럴싸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피아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특히 마피아가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일은 여전한데요. 바로 마피아가 걷어들이는 보호비가 서민들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삐쪼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부터 기업까지 예외 없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Pagavamo 250 euro al mese, poche cifre. È l'imposizione che è una cosa che ti distrugge. 팔레르모만 해도 매년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호비를 걷어들인다고 하는데 만약 보호비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은 아수라장이 될 거고 방화 그리고 살해 위협에 노출되기가 일쑤겠죠. 팔레르모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당연하게도 마피아들에게 보호비를 내고 있었고 어느 날 이를 몹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공개 서한을 통해서 마피아의 보호비 요구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보호비 거부 선언을 했던 것이죠. 이 공개 서한은 친애하는 갈취자에게로 시작됩니다. 당시 팔레르모 일간지에 실린 글을 확인해 볼까요? Non ho paura e non pago il pizzo. Libero Grassi, titolare della Sigma Biancheria, resiste al racket delle estorsioni. Ho subito due estorsioni, una rapina, oltre a intimidazioni varie. Che lui dice se tutti si comportano come me, se tutti si comportano come me, si distruggono gli estortori. 저항 의지가 보이네요. 쉽지 않은 위지인 것 같기도 해요. 같은 날 그라시는 보호비를 받아간 마피아 조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5명의 마피아가 체포됩니다. 우와. 자,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어떡해. 그렇죠.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장은 누군가의 침입을 받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방화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개 서한을 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라시는 총상을 입은 의문의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마피아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이탈리아에서 마피아의 손에 희생된 사람은 총 1,008명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마피아 조직들 간의 이권 다툼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통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인들의 희생이 그치질 않자 이탈리아 정부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3월 21일을 마피아 희생자의 날로 지정합니다. E tutti gli altri di cui non siamo ancora. 적극적으로 마피아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면서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를 겨냥한 세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조직원 91명 중 70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는데요. 핵심 고위급 조직원 6명은 최대 20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사회에서 마피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폭력 집단 이전에 이탈리아만의 독특한 역사 발전 과정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국가가 어떤 위기를 맞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